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논평 다 챙겨보고 계시다라는 말씀부터 또 힘차게 좋은 방송 부탁해요. 또 인사가 완사라는데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까지 벌써부터 많은 의견 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은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동료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성을 자양분 삼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 속에 따끔하고 정확한 논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권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비슷한 거는 검사 출신이고 서울법대 나온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정말 전혀 다른 매우 상반된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말이죠.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 정책, 그런 것에 따라 정치 행위가 드러나기보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 태도, 성향,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 그 정책을 반대한다, 그걸로 차별화가 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책에 대한 찬반 지지 여부도 그 성향과 태도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성만TV에서 썸네일을 만들긴 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스타일이 닮아 있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 찍힌 거 지적을 했죠. 제가 그 이후로 좀 찾아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 중에 쩍벌 사진이 많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쩍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나 혹은 혼자 있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쩍벌을 하든 180도로 다리를 찢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의원총회라는 석상은 기자들이 수십 명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 카메라, 사진 카메라, 플래시 엄청 터지고요. 그런 공간에서조차 굳이 그렇게 쩍벌을 하고 과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예의와 매너가 탑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아요. 윤 전 대통령도 유난히 쩍벌 사진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꿉 친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사실상 본인의 내란 가담 혐의를 자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란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 과정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연시켰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모순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기 대선 시기를 늦춰야만 당에 유리할 것 같았다. 자, 무슨 뜻입니까? 조기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그때 딱 직감을 한 거예요. 뭐 이분도 검사 출신이니까 뭐 감이 있겠죠. 아, 이거는 탄핵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 열릴 수밖에 없다. 본인도 탄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탄핵 될 거면 조금이라도 일정을 지연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뭐 했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뭐 탄핵을 반대한다. 뭐 또 그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찾아가서 면회하고, 이거 다 쇼한 겁니까? 쇼한 거잖아요. 본인은 이미 탄핵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란 특검을 이제 가동합니다. 그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해서 지연시켜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도 내란 특검에 해당한다.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대통령이 벌였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방해를 했다. 뭐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지도부가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찾아가서 일일이 얘기하고 의원총회에서 집단 린치하듯이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내란 행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탄핵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했다. 이게 자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치인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자신의 입을 떠나는 순간, 그러니까 발화되는 순간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해석되느냐,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도 있고 본인이 뜻한 바대로 정확하게 꽂힐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이 된다면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 하겠다고 탄핵을 일부러 지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다. 그래서 그걸로 빌미삼아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분이 자기가 마치 자랑하듯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이 있으니 최대한 탄핵 시기를 늦추려 했다. 이 정무 감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이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이어서 나토까지 참석을 할 거냐? 뭐 아직 참석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처음에는 불참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가 현재는 참석하는 걸로 급선회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뭐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토 참석해야 된다라고 뭐 강하게 메시지를 올렸죠. 뭐 그 말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급선회를 했겠습니다마는 했냐마는 어쨌든 나토는 참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7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사실 G7 참석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G7에 가는 것은 사실 거기에 어떤 뭐 발언권이나 의결권이나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옵저버로 가는 겁니다. 옵저버로 가는 거기 때문에 G7 참석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에요. 뭐 기존에도 전에도 전임 대통령들이 다 여러 번 갔다 왔었죠.
그래서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가서 뭔가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크진 않아요. 다만 G7 정상회의에 이제 옵저버로 간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이제 국제 무대에 어 "나 대통령으로 취임했소."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서 회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국가적 차원에서는 G7을 가는 것이 당연히 안 가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나토는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의미가 남달라요. 왜냐하면 자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예요. 근데 이 나토는 사실 경제 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7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경제 동맹의 성격이 강하죠. 근데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안보 동맹입니다. 이제 냉전 이후에 냉전 시기에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북대서양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동맹을 구축해서 그 소련을 비롯한 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나토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뭐 자기의 안보를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토라는 것은 현재 러시아로 대표되는 이제 뭐 권위주의 국가들,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안보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세계관 안에서는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는 나토는 가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교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 그룹이 이제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정세현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직속 외교 자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정세현 전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대요. G7은 가야 하느냐? 물었더니 정세현 전 장관이 G7은 가시라. 그리고 그럼 나토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정세현 전 장관은 나토는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정세현 전 장관이 이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지원 조직으로서 반러시아 색채를 띠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편향 외교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참석했지만 계속 거기에 참석하는 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본의 흉계에 말려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근데 정세현 전 장관의 이 발언에 두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말이죠.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을 겪기도 했었고 뭐 과거 뭐 청나라, 러시아 뭐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멀쩡히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독립국을 침략해서 저렇게 전쟁을 벌이고 무수한 민간인들을 저렇게 사지로 내몰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편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의 침공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세현 전 장관의 멘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지원 조직으로 반러시아 색채를 띠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반러시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긋납니까? 이건 부합하는 일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는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해야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멘트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은 미국 편향 외교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 나토에 참석하는 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본의 흉계다. 자,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한다. 이건 일단 두 번째 논외로 하고 그것하고 나토에 참석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이잖아요. 몰라요. 뭐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뭐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판 나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이런 인식은 저는 상당히 정말 20세기까지나 가능했던 냉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한다는 게 이게 흉계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는 새로운 냉전처럼 자유진영과 그리고 뭐 공산진영이라고 딱히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 독재, 권위주의 진영,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과 반자유주의 진영으로 명확하게 나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뭐 과거 정말 옛날 역사책을 한번 끄집어내 보죠. 뭐 생시몬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공산주의, 혹은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북한이 그런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계급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국가를 왜 소멸시켜야 됩니까? 혁명을 왜 해야 됩니까? 국가는 계급을 재생산하고 인민을 착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없애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이념, 사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우리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체제 전장이다라고 얘기하는 나경원 의원과 같이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체제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거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하고 그걸 계몽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주의의 의미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다음번에 시간 좀 지나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자, 공산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을 없애고 그리고 계급을 재생산하고 인민을 착취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국가를 혁명을 통해 전복하고 없애는 것이 기본적인 공산주의의 철학입니다. 이게 마르크스까지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론은 말이죠.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니까 네, 박사과정까지 사회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셜리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제 심정은 뭐가 있냐면 마르크스는 참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구나.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 공산사회에 대한 로드맵이 없구나. 공산주의까지 혁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통치체제를 가져가고 어떻게 현실적인 정치 제도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 레닌입니다. 그 소련의 레닌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같은 독재 국가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던 말씀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게 저는 이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의 이 안보 대립이 심각해지면 당연히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믿고 하고 있는 동맹들끼리 힘을 합치는 것이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는 어떤 자유진영 외교에 우클릭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 또 뭐 중국이 실시하고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영하나님인가? 영님인가? 영님. 네, 영님. 윤석열이 대단히 멍청했지. 자, 이 말씀이 혹시 제가 뭐 채팅창을 못 봐서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제가 왜냐면 외교안보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말씀하시니까 사실 윤석열 외교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외교가 자유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정말 잘 했는데 부적절한 논란, 뭐 조 바이든 그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날리면 논란, 날리면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어디 외교 하는데 따라갔다가 그 명품백, 명품 샵, 명품 편집샵인가요? 그 로드샵에 들러서 명품 뭐 구경하고 하는 거. 그런 쓸데없는 논란들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아마추어 정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사례도 있으니까 제발 외교 현장에 가서 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민생지원금입니다. 민생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씩 뿌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 1인당 25만 원씩 뿌리겠다 해가지고 뭐 설마 저것 때문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있겠냐마는 저것 때문에 이재명을 찍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라에서 돈 준다는데 뭐 굳이 이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재명을 찍었다라고는 말을 못해도 저것 때문에 이재명을 찍는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그쪽은 우리 보수 진영이 아니라 저짝 진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경기지사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경기지사 시절에도 뭐 지역 카페하고 무슨 기본소득이니 뭐니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돈을 뿌리는 거는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중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게 결국은 우리 곳간을 털어먹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뭐 공짜로 뭔가를 바라기보다 내가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 합리적인 중도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리아님도 말씀하시네요. 돈 20만 원 영향 있었을 거다. 그죠? 저도 분명히 2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재명 찍어야지 하고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5만 원 다 주겠다고 하다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 다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선별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친명계, 이것도 친명계예요. 심지어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냐? 중소상공인과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별 지원으로 하겠다. 선별 지원으로 하겠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추경 편성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선별 지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 지원. 말을 바꿨는데 이게 사실상 선별 지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보수가 주구장창 하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뭐 가장 극단적인 예지만 25만 원을 정말 우리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한테 25만 원 하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한테 25만 원 하고, 이 의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미가 큽니다. 아니면 뭐 강남에 뭐 진짜 한 3, 4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한테 25만 원 하고, 음? 그리고 정말 그렇지 못한 쪽방에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한테 25만 원 하고, 의미가 어떻겠어요? 남다르죠. 한 달 생활을 25만 원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선별 지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보수가 또 중도적인 시민들이 매일 했던 얘기예요. 당연히 25만 원 선별 지원 해야 된다. 매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선거 때까지는 25만 원 다 주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선별 지원하겠다? 화장실 들어가고 나갈 때가 다른 거죠. 물론 저는 이제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서 선별 지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정신 차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본인들도 속으로는 선별 지원하게 맞다고 생각을 해놓고서는 선거 투표가 코앞이니까 전부 주라 라고 했다가 당선되니까 이제 선별해야 돼. 이런 거라면 이거는 정말 못된 심보다. 이건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전 국민에게 돈 나눠준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무슨 그 뭐였죠? 뭐 제로페인가 뭔가로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잘 썼어요. 그거 받아서 이거 나라에서 돈도 주니까 좋네 하고 잘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전 국민 지원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쓰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 내수 진작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수를 살리고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선별 지원이 맞다라는 겁니다. 국가 전체를 본다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다를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전부 다 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솔직히 주면 좋죠. 저도 뭐 나라에서 25만 원 준다고 하면 그 돈 갖다가 소중하게 잘 쓸 겁니다. 기분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즉각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취약계층에 들어갈까요? 저도 요새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농담입니다. 뭐 저는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네. 당연히 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선별 지원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주님 계속 올려주시네요. 다이슨 선풍기 사야 한다. 25만 원 내놔라. 네.
뭐 물론 사람에 따라 우리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검수완박도 모자라 국가수사위원회로 여수완장 나선 민주. 자, 여수완장이 뭐냐면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하나 냈는데 그 법안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수사기관들 간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죠, 민주당이. 그리고 현재 공수처,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 등 이런 모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감사, 감찰, 수사심의, 수사권한 조정 이거를 국가수사위원회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손에 꽉 틀어지고 다 하겠다는 건데 그게 국무총리 산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정대로면 김민석 산하가 되겠죠. 국무총리 산하가 되고 그리고 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을 11명을 두는데 11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 11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뭐 법조인 당연히 판검사 들어가겠죠. 근데 판검사뿐만 아니라 이걸 넣어놨어요.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 자, 민주당 좌파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 뭐냐면 뭔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위원회라는 걸 계속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게 돼서 그 위원회에다가 뭘 집어넣냐? 비전문가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독재, 그러니까 포퓰리즘 독재, 대중 독재로 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죠. 그 다음 수순이 뭐냐?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를 뛰어넘어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그 안에 가서 득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어준이나 유시민, 김재동 같은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누르고 득세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죠.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11명이고 그 1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11명에 누가 들어가냐?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들어갑니다. 자,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시민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국가수사위원회잖아요. 대학 교수, 뭐 법학 교수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뭐 법학 교수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국수위원 11명을 하게 되면 법학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법학 교수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런 쪽으로 법학을 아는 거지 수사 이런 걸 해봤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국가수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죄다 또 포퓰리즘 독재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사례입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뭐 예상을 했는데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 어쨌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개판을 많이 쳐놨기 때문에 그때가 잘못한 게 많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특히 이 사정 분야, 그러니까 민정수석 자리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자, 전통적인 민주계에서는 오광수를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고 또 특소통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민주계에서는 오광수를 반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시 동기고 사시 뭐 사법연수원 뭐 같은 반이었대잖아요. 뭐 같은 반이었으면 뭐 친분이 있었겠죠. 오광수를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이 어디서 이게 처음 나왔냐? 요 기사가 뭐 좌파 신문에서 처음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전통적인 민주계에서 오광수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안에서 지금 권력 투쟁이 지금 물밑에서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지, 뭐 오광수를 옹호한다거나 뭐 이거 잘했다거나 그러려는 거 아닙니다. 뭐 이 문제 뭐 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 안에서도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김민석 의원,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나온 거 중에 그게 있었죠.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막 빌리고 다녔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2018년에 열흘 간격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12일 간격으로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갚고 있대요. 안 갚고 있고, 이게 원래 이제 대여 만료일이, 돈 빌려주고 이제 갚는 그 만료일이 5년 지나서 2023년이어야 되는데, 2023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3년에 갚았어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안 갚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오해가 아니라 의혹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김민석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문제가 됐었죠. 그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3명이었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이번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안 갖고 있는데, 참 이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저는 말이죠, 이 86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86세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 했던 그 86세대 그 누구였죠? 이게 이렇게 눈 크고 쌍꺼풀 짙은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이 86세대, 이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종석, 네, 이종석. 자, 이종석도 그렇고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반미다 뭐다 외쳤잖아요. 임종석, 맞아, 임종석. 그 반미다 뭐다 외쳤는데 그런 분들이 꼭 그렇게 뭐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요. 자녀들을 유학을 그렇게 많이 보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미국에 아마 코넬대인가 어딘가 나왔죠. 그 자녀가. 근데 미국에 있는 대학은 말이죠, 등록금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 생활비만 하더라도 엄청 들고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지금 재산 신고한 거 보면 얼마입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아마 2억 얼마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자녀를 비싼데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를 떠나서 야인 생활을 한 십몇 년 넘게 했죠. 그러면서 무슨 돈을 벌어서 그렇게 자녀 유학비를 댔는지도 의문이고, 어쨌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고 뭐 실형까지 받았던 분인데 과연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합한가?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뭐 전과 사범이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말이죠, 한국일보 기사인데, 정성호 의원, 자, 친명 좌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사시 동기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 정치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정성호 의원. 아마 최측근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과 그 가족이 받은 형이 너무 불균형하다, 과도하다. 자, 지금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조기 사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면. 자,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간 지 뭐 얼마 됐어요? 몇 달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정성호 의원이 운을 띄운 겁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받은 형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 이거 사면에 불지피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열흘도 안 됐는데 특정 정치인을 콕 집어서 불균형하고 과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 사면권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과 조국 사이에도 뭔가 불편한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면서 조국을 저렇게 사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띄우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그리고 아마 진보 진영에선 말이죠. 진보 진영에서는 뭐 특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가 큰 바람일 텐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아마 조국을 계속 띄우려 할 겁니다. 물론 이재명 정권 친명계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빌드업들이 아마 한 내후년쯤부터는 그런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 설 사람은 당연히 김어준 씨겠죠. 자,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지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건가? 참 국민의힘 이야기는 여러 번 말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안 듣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실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큰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어디로 가냐에 따라 흥하냐 망하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가 뭐 송원석 의원, 김성원 의원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 원내대표는 말이죠. 꼭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당무감사 정말 제대로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당무감사에서 그날 5월 10일에 있었던 일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기 경선 자체를 전부 당무감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경선이 어떻게 설계되고 왜 이렇게 형해화시키도록 누가 어떤 사람이 지시하고 만들어서 경선을 만도 안 되게 끓이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 했던 그 저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당무감사가 되기 전에 저는 박수영 의원께서 54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대체 4월달 탄핵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이 새 출발하고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개혁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그 노래 촛불도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빛을 밝히듯 박수영 의원께서 본인을 희생해서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무감사 착수한 거 이 진행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조기 경선, 사기 경선 이 문제까지 꼭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자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브님, 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응원 감사드리고요. 예뇽님,
윤성만님 항상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예영님도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카밀라 킴님, 오늘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윤석만 전 기자님 채널 보며 많은 정치적 인사이트 얻습니다. 지금은 국힘의 비상시국입니다. 무조건 힘을 모읍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야 돼요. 오늘 뭐 또 국회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행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행동하는 모습들 보기 좋고요. 그리고 어제였던가요? 류재하 변호사가 이제 시작 스쿨 세 번째 강사로 초청돼서 아마 강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헷갈리는군요. 자, 그런 모임 같은 거를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지자분들과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 이제 미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산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미래를 건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